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북튜버 책거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약속드렸던 설득 시리즈 거의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프랩이라는 책 한 권 제가 더 소개하고 싶었고 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요. 20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일단 20년 넘게 사랑받은 책이겠죠?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부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불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치알다니 지음, 황혜숙, 임상훈 옮김, 21세기 북스 출판사입니다. 오늘은 서문이랑 이 책에서 소개하는 법칙들 중에 대조의 법칙의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 여러 법칙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또 제가 좋아하는 책 미움받을 용기를 너무 많이 소개했다가 저작권 때문에 걸린 적이 있어서 요즘엔 참 조심스럽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먼저 개정 증보판 서문. 설득의 심리학 1은 처음부터 일반 독자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한 책이었다. 그러다 보니 학계에 있는 동료들이 이 책을 대중심리학으로 보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면도 있었다. 법학자 제임스 보일의 말처럼 학계에서는 대중화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정한 빈정거림이 시작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의 초판을 쓸 당시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을 내는 것에 학자로서 불안함을 느꼈다. 사회심리학이 하나의 기업이라면 아마도 뛰어난 연구개발 부서를 가지고 있지만 유통 담당 부서는 없는 것으로 유명했을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면 학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전혀 볼 수 없고 하물며 읽지도 않을 학술 논문에 게재하거나 서로에게 보낼 뿐이다. 다행히도 대중적인 글을 쓰면서 나의 두려움이 실체화된 적은 없다. 설득의 심리학 1이 대중심리학이라는 근거로 비난을 받은 적도 없다. 그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정증보판을 포함한 모든 개정판도 쉽고 편한 스타일로 쓸 수 있었다. 물론 스타일보다는 실험을 통해 나의 주장, 제안, 결론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인터뷰, 인용문, 체계적인 개인적 관찰 등을 통해 나의 결론을 확인하고 설명했지만 그 결론들은 올바른 절차를 밟아 진행된 심리학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혀둔다. 솔직히 말해 나는 평생 사람들의 복노릇을 해왔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행상인이나 기금, 모금인, 이런저런 수완 좋은 사람들의 만만한 표적이었다. 그 중에는 불순한 동기를 품은 사람도 있었지만 자선단체 회원들처럼 선의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뿐 아니라 관심도 없는 잡지의 정기 구독권이나 환경미화원들의 친목 야구대회 입장권을 할 일 없이 받아들고 서 있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남의 말에 휘둘리며 살다 보니 설득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내라는 승낙을 이끌어내는 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상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똑같은 요청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단칼에 거절당하는데 방법을 약간만 바꿔 저런 식으로 하면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심리학자인 나는 주로 실험적인 방법으로
설득 심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생들을 연구실에 모아놓고 실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나는 사람들의 설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원칙들을 찾아내고 싶었다. 지금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설득 과정에서 어떤 심리 원칙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심리 원칙들을 설득의 무기라고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할 생각이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실험적 연구는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상아탑 안의 심리학 실험실을 벗어나서 그런 원칙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득의 심리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득 전문가들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적자생존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분명해진다. 설득의 달인들은 사람들의 승낙을 얻어내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사람들에게서 네라는 응답을 끌어낼 줄 모르는 사람은 당장 경쟁에서 낙오하고 끌어낼 줄 아는 사람은 살아남아 번창한다. 물론 설득의 달인들만이 그런 원칙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이웃이나 친구, 연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런 원칙들을 사용하고 또 그런 원칙의 희생양이 된다. 그러나 설득의 달인들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의 막연하고 아마추어적인 지식보다는 훨씬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설득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보고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3년에 걸쳐 기존 실험적 연구에 누가 봐도 훨씬 흥미진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하게 됐다. 영업사원, 기금모금인, 광고 홍보업자 같은 설득 전문가들의 세계로 직접 뛰어들었다는 뜻이다. 나의 목표는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는 설득의 달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효과적인 기술과 전략을 내부에서 관찰하는 것이었다. 관찰 프로그램은 설득의 달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거나 그 달인들 중 일부의 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기 사건 전담 형사나 소비자 보호원 담당자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대대로 전수되는 설득의 기술이 담긴 문서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기도 했다. 이거 지금 제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회심리학자이신 한국 연구자분들은 또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너무 좋은 베타 테스트 지역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역사적인 그 사기 전문가분들이 한국에 또 세기를 흔드는 사기 전문가분들이 또 몇 분 계시잖아요. 가장 너무 가슴 아픈 예시는 제가 또 들기가 힘들고 뭐 조이팔과 같은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나왔던 그런 예시도 있고 또 숫자로 보면 몇 명 되진 않지만 또 사회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기 전문가님, 님이라는 말 붙이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그분 때문에 저도 좀 피해를 봤는데 전청조 그분이 사기를 치시면서 제 비전이랑 너무 유사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너 전청조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황당했던 사건들이 있고 사람들이 제 말 안 믿고 막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서울 시그니엘을 되게 좋아해서 한 번쯤 거기 거주해보고 싶다. 그리고 거주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니고, 내가 사업 비전이 막 이 정도다. 좀 이렇게 큰 포부를 밝힐 때, 막 전청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진정성이 이런 사기 전문가들 때문에 많이 흐려지는 그런 일을 직접 경험을 해본 당사자로서 한국에 계시는 사회심리학자분들에게는 반대급부로 너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 보니까 전청조 씨는 인터뷰도 기꺼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뭐 책을 내시면 또 국제적으로 잘 팔리는 사례집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참여 관찰 방법을 가장 자주 사용했다. 참여 관찰이란 조사자가 일종의 스파이가 되는 조사 방법이다. 신분과 목적을 위장한 조사자가 흥미로운 환경에 직접 잠입해 정식으로 연구 대상의 집단 일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백과사전 판매 조직의 설득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신문에 난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가 배우면 된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충 비슷한 경로로 나는 광고회사, 홍보단체, 기금 모금 에이전시 등에 침투해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조사할 수 있었다. 와, 행동력이 진짜 뛰어나신 연구자 분이시네요. 따라서 이 책에 소개한 증거 자료들은 내가 상대로부터 네라는 응답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다양한 단체에서 직접 설득 전문가 혹은 설득 전문가 후보로 활동하면서 축적한 경험의 산물이다. 3년에 걸친 참여 관찰 연구 과정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유익한 결론에 도달했다. 설득의 달인들이 상대로부터 네라는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책략은 수천 가지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책략이 7가지 기본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7가지 범주는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책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심리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책은 그 7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이 7가지 원칙, 상호성 원칙, 호감 원칙, 사회적 증거 원칙, 권위 원칙, 희소성 원칙, 일관성 원칙, 연대감 원칙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기능과 설득의 달인들이 상대방에게 구매나 기부, 허락, 투표 등을 요청할 때 그런 원칙들을 능숙하게 적용해 엄청난 힘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각 원칙들이 사람들로부터 확실하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능력, 즉 뭔가 깊이 사고해보기 전에 먼저 네라고 응답하게 만드는 능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미뤄 짐작컨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 과잉의 현대사회에서 무의식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이런 특별한 기술들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무의식적 설득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일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너무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의식적인 면에서의 설득보다는 무의식적 설득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일. 이게 거의 요즘 많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뇌과학적 부분의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조금 포커싱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득에 관한 책도 있었거든요. 그런 책을 볼 때
저는 약간 이거 뭔가 본질을 다루는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안 드린 책도 있었고, 무의식적 차원에서의 설득을 해야 한다가 이제 핵심 포인트이고, 또 아마도 책 안에서 다뤄질 것 같긴 한데, 무의식적인 설득의 핵심은 일단은 이성과 논리를 다루는 것보다는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이 감정에 관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감정을 이해하는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정 증보판에서는 의사소통을 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통해 어떤 설득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어떤 원칙이 다른 원칙보다 더 유용하다고 지적해준 나의 동료 그레고니 니더트 박사의 통찰을 따라 몇몇 장의 순서를 재배치했다. 물론 설득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니더트 박사의 사회적 설득의 핵심 동기 모델에 따르면 의사소통 송신자에게 당장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떤 설득의 원칙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니더트 모델은 설득을 원하는 사람의 주요 동기 중 하나는 긍정적인 관계 쌓기라고 주장한다. 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 수신자가 송신자를 긍정적으로 느낄 때 그가 보내는 메시지가 좀 더 성공적인 경향을 보인다.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감정을 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보다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느냐가 사실은 설득의 성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제가 전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득의 7가지 원칙 중에서 상호성 원칙, 호감 원칙, 일관성 원칙이 이런 과제에 적합해 보인다. 다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미 좋은 관계가 확보되었을 때는 불확실성 줄이기라는 목표가 우선시 될 수 있다. 메시지 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에,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수신자가 반드시 설득되리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친하다고 해서 막 반드시 듣는 사람이 다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법은 없죠. 저희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뭐 돈 얘기 오가면 뭐 얄짤 없잖아요. 뭐 그런 거죠. 생각을 바꾸기 전에 사람들은 설득의 결과 바꾸기로 한 선택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확신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더트 모델은 사회적 증거 원칙과 권위 원칙이 무시될 수 없다고 말한다. 동료 혹은 전문가들이 그 선택이 옳다고 여기고 있다는 근거는 그 선택을 신중한 선택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이 권위 원칙이랑 사회적 증거 원칙, 사회적 증거 원칙이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예시가 있는데요. 저희 다른 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댓글 많이 보시지 않나요? 평점, 뭐 구글 평점이라든가 뭐 배민 주문하실 때 저는 독일에 있어가지고 배민을 아직까지 살면서 직접 시켜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듣는 귀로는 그 댓글, 그 평점, 후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책 구매하면서도 뭐 하나밖에 없는 구글 평점을 되게 많이 참고할 때가 많아요. 특히 한국 이북 같은 경우는 구글 북스로 구매를 하면 사실 그렇게 후기가 많이 남겨져 있지 않거든요. 굳이 구글에서 이북 구매하시는 분들이 딱히 없어서 저는 이제 페이팔이라든가 결제 때문에 구글 북스를 예전에는 좀 이용을 했었는데
그럴 때 한 개밖에 없는 별점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런 걸 보면 사회적 증거 원칙이 확실히 존재를 하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권위 원칙이 무시될 수 없다고 말한다라고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매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상대방이 변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정말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참조한 자료들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방을 돕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그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경우가 많죠. 많죠. 심지어 많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너가 과연 이 말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떤 대학의 권위 있는 교수라든가 아니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가 그렇다면 과연 너가 내 말을 이런 식으로 귓등으로 흘려들을까? 그럴 때 이제 권위 원칙이 나오죠. 똑같은 말인데 아니 내가 똑같은 말 했잖아. 근데 권위 있으신 분들이 미디어에서 한마디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죠. 예, 그런 원칙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정적 관계가 회복되고 불확실성이 줄어든 다음에도 남아있는 목표들이 성취되어야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동 자극이라는 목표가 주요 목표가 된다. 예를 들어 호감이 가는 친구가 나에게 매일같이 하는 운동은 몸에 좋다고 거의 모든 사람이 믿고 있으며 최고의 의학 전문가들도 그러한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만 정작 내가 운동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친구는 일관성 원칙과 희소성 원칙을 자신의 주장 속에 포함한다면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는 내가 과거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상기하게 해줄 수도 있고 일관성이죠. 내가 건강을 잃는다면 함께 잃어버릴 수도 있는 독특한 기쁨, 희소성에 대해서 말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야말로 단순한 결심에 그치지 않고 결심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까지 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나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헬스장으로 달려가게 할 가능성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된다.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관성과 희소성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생각컨대 말하는 사람,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의 이야기, 듣는 사람의 스토리를 생각해서 말을 풀어내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제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만 주제를 포커스 맞추면 안 되고 듣는 사람의 사례라든가 듣는 사람의 동기라든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현실, 생활, 환경 이런 것들, 욕구를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효과가 있다. 어떨 때 효과가 있다? 그냥 내용을 이해하고 끄덕끄덕 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어떤 원리가 설득하는 사람의 세 가지 동기를 성취하는데 가장 적정한가를 고려하며 장들을 배치했다. 관계 쌓기가 가장 중요할 때는 상호성,
호감, 연대감 원칙들이 불확실성 줄이기가 가장 중요할 때는 사회적 증거와 권위 원칙이, 행동 자극이 중요한 목적일 때는 일괄성과 희소성 원칙이 효과적이었다. 이 원칙들이 각각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로버트 B. 치알디니. 자, 이렇게 서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1 설득의 무기라고 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 사례가 되게 생생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좀 딱딱한 문체로 이러이러한 예시 사례에서 뭐 이러이러한 표준 편차가 있고 이러한 결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정형화된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좀 웃긴, 제가 볼 때는 웃픈 에피소드들을 실제로 가져오셔가지고 읽는 독자들이 좀 재밌게 읽으면서 에이 설마 이게 좀 오버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과장도 조금 섞여 있는, 제 생각에는 그런 예시들이 들려져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참 좋은 책이다라는 개인적인 평가가 있고요. 한 가지 본문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예시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 독자의 편지 같은 사례가 있고 또 저자의 한마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조의 법칙에 어떤 예시가 있거든요. 어떤 편지글. 그것도 너무 좀 재미있었고 대조의 원칙 먼저 한번 사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례 1.2라고 해서 어떤 여학생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 부모님께 적는 편지글을 대조의 원칙의 사례로 책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디에서 대조의 법칙이 쓰였을까? 어떤 포인트를 말하는 걸까라고 한번 예상하면서 들어보시죠. 자, 사랑하는 부모님께 집을 떠나 대학에 입학한 후 이런저런 핑계로 좀 더 일찍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해요. 지금부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편지를 읽으시기 전에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 꼭 편안한 자리에 앉은 다음 나머지 내용을 읽으셔야 해요. 아셨죠?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창문에서 뛰어내리면서 입은 두개골 골절상과 뇌진탕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지금은 시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독한 두통도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다행히 제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본 근처 주유소 직원이 소방서와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해줬거든요. 그 사람이 병원으로 문병도 와줬고 기숙사가 전부 다 타버리는 바람에 갈 곳이 없는 저를 친절하게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도록 해줬어요. 사실은 지하 단칸방에 불과하지만 그런대로 깔끔한 편이에요. 정말 좋은 남자라 그만 사랑에 빠져 그와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아직 정확한 결혼 날짜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배가 부르기 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두 분이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 잘 알아요. 틀림없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 주셨던 한없는 사랑과 헌신, 보살핌을 손자에게도 듬뿍 베풀어 주실 거라 믿어요.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남자친구가 경미한 감염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혼전 혈액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칠칠 맞지 못하게 저까지 병이 옮아버렸거든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제 남자친구를 두 팔 벌려 우리 가족으로 환영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정말 다정한 사람이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야심만만한 남자랍니다. 제 근황을 이 정도 전해드렸으니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은 기숙사에 화재가 일어난 적도 없고 두개골 골절상과 뇌진탕도 입지 않았어요. 당연히 입원도 안 했으며 약혼도 임신도 안 했어요. 병도 옮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사 과목에서 D 학점을 받았고 화학은 F 학점을 받았어요. 그래도 몸 건강히 잘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사랑하는 딸 샤론. 저자의 한마디. 대조 원칙을 활용한 이 정도의 편지라면 화학은 낙제일지 몰라도 심리학은 A를 받았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오늘은 소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좋은 유익한 책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